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 법학원 간편 스터디 4기 1주차 실무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4기가 밝았네요. 네. 다들 1차 잘 보셨죠? 잘 보셨고, 살아 돌아오신 분들 정말 참 다행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4기 동안 2차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때 사실 뭐 1차를 합격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 유예 생기전 붙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올해 합격을 하실 거고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1차를 봤는데 저희 개수가 저기 1개나 2개 정도 모자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 얘기인데요. 제가 23기잖아요. 예, 25기 친구인데 학교 동문이거든요. 동문인데 저보다 공부하러 한 1년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합격을 한 다음에 2년 정도 더 공부하고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그때 진짜 회계학이 2개가 모자랐거든요. 예, 2개 모자랐어요. 예. 참 진짜 어떻게 회계학 2개 연차가 좀 길긴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회계학 2개를 받아가지고 복수정답 해가지고요. 예, 해가지고 딱 40점 해가지고 동차 1차 합격을 했고, 그게 바로 붙었어요. 예, 2차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개 모자라신 분들은 충분히 구제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심리적으로 이제 마음이 아프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놀아버리시면 동차 확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모자라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많이 모자라신 분들은 내년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것도 있어요. 이게 또 한 3년 전 얘기인데, 진짜 1차 시험이 안 됐어요. 안 된 친구인데, 여기 앞줄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3일 전에 저한테 시험 안 됐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게 결제는 했고, 그래도 뭐 공부하러 나오면 좋겠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면 나오지 마라 얘기했는데 진짜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합격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같이 뭐 술 한잔 하면서 엔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전력 질주를 2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잠깐의 흔들림이나 이런 거 정신 쓰지 마시고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바는, 저는 공부할 때 제 스스로가 감정평가사 시험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년 내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뭐 좀 불안한 생각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 나는 무조건 올해 합격한다. 나는 무조건 뭐 올해 1차 안 되신 분들은 내년 합격한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음을 한번 같이 다져봤고요. 자, 오늘 이제 스터디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4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4기 스터디는 이제 11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응용 심화 문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출제 유형 문제를 다룰 건데요. 제가 4기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하나 해드릴 거는, 지금 오늘 문제도 보시면 문제풀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예, 4-3-2-1로 풀어야죠. 4-3-2-1, 그렇죠. 1번 딱 봤는데 딱 편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번 딱 보자마자 와, 면적 계산이 어떻게 해야지?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끝에 미뤄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4번이 약술이란 말이죠. 4번이 약술이 아니라 4번은 단답형이죠. 이거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간을 끌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3분 만에 끝내고, 3분 걸리려나? 3분에 끝내고, 그렇죠? 주저 쓸 거 없죠. 답만 딱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기출 문제 제가 좀 바꿔낸 거잖아요. 예, 첫 주차니까 좀 가볍긴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우리 지금 레벨에 있어가지고요. 3번 바로 풀어야죠. 3번 푸는데 20분인데 20점인데 20분이 안 걸리겠죠, 당연히요. 15분밖에 안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4번과 3번 가지고 10분을 아껴서 2번이나 1번 들어옵니다. 그러면
1번에 10분을 할애하고 2번은 30분 동안 풀어야 되겠죠. FCFF 뭐 우리가 늘 하는 것이고 뭐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1차 보시고 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FCFF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를 30분 동안 해서 계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간 맞춰 푸시고요. 그리고 남은 50분 동안 천천히 1번을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완주를 못할 수가 없고 점수가 작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벌써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매주차마다 컨셉을 약간 다르게 낼 거예요. 3, 4번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요. 1, 2번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차는 몇 번부터 풀면 좋다. 풀이 순서까지도 제가 강평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현장에 왔을 때, 시험 보러 왔을 때 그때마다 몇 번부터 들어갈 건지, 그리고 풀이 순서를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평도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연습을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 뭐 다른 것도 다 좋겠지만 우리 동차하신 분들은요, 제 것만 푸세요. 제 것만. 제 것만 푸시고, 석 달 동안 지금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제 것만 푸시면 됩니다. 절 믿으시면 되겠고요. 유예이신 분이고, 4년차 정도가 넘어가면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스터디 문제도 좀 모아가지고 쭉 풀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내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차이신 분과 이제 유예생 분들 나눠가지고 좀 전력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차이시고 2년차 유예이시고 이런 분들은 범위를 너무 넓히시면 너무 무겁거든요. 몸이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그럼 시험장 가서 이것저것 고민만 하다가 여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땡땡 이렇게 얘기했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고민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쪽으로 풀어도 그 고민하는 그 파트가 합격 당락에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당부 말씀은 이제 서브 돌리는 겁니다. 이제 핸드북 다 있으실 거예요. 제 핸드북을 돌리는 건데, 핸드북을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다 봐야 되겠죠. 한 번은 다 봐야 되는데 2번 보실 때부터는요 줄여나가야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읽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는 핸드북을 찢어가는 거예요. 딱 시험장에 볼 것만. 그래서 점점 줄여 나가셔가지고 핸드북을 점점 얇게 만드셔서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는요 핸드북을 한 3바퀴를 연속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한 2시간은 볼 수 있게 그렇게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기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당부 말씀이 있으면 제가 틈틈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431로 해드렸고요. 아, 맞다. 마스크를 안 끼고 왔는데 너무 어색하시진 않죠? 제 실물 얼굴 보고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검정색 새부리 마스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벗고 나오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자, 여튼, 자, 그렇고요.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문풀 순서가 이제 431이긴 한데 사실 집중력이 지금 가장 있을 때 1번 문제 강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 순서는 제가 웬만하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토지평가죠. 자, 토지평가인데 뭐 이거 조문 딱 우리 있잖아요. 딱 이 문제 아니면 쓸 일이 없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거의 쓸 일이 없는 그 조문, 감정평가법 3조 얘기입니다. 자, 3조 1항 본문, 3조 1항 단서,
그리고 3조 2항. 자, 감정평가법은 이렇게 되는데 감칙으로 가면 요거 감칙 14조 1항, 14조 3항, 14조 4항 요렇게 대칭이 되죠. 대칭이 되면서 뭘 규정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원칙 주된 방법. 근데 3조 1항 단서로 가면 거래 사례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인즉슨 주된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합리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자, 마지막 사항은 뭐 개발법 등 할까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가지고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조 내용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3조 1항 본문은 우리가 늘 하던 거죠. 늘 하는 거고 우리가 푸는 문제 99.9%가 이제 이걸 기반해서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3조 1항 단서도 있고 3조 2항도 있잖아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문제에 있어서 요게 물음 1이죠. 오늘 물음 1. 요게 오늘 물음 2가 되죠. 자, 이 큰 구조, 제 문제는 약간 다 이제 컨셉이 있잖아요. 컨셉이 다 있죠. 1번 문제는 2번 문제는 거의 뭔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큰 조문을 맞추는 것이 이제 의미였었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니까 자, 자료 6번입니다. 문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자료 6번에 2번 의뢰인 요청 사항이 있고요. 우리 첫 번째 물음이 적정 매입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토지의 적정 매입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감평법 제3조 1항 단서에 평가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단서.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고요. 거사비로 한다 그래서 거사비만 하는 게 아니죠. 거사비를 주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합리성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적정 매입 가격 물음 1번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자, 물음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의뢰인 요청사항의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지급할 개발이익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까 봤었던 7페이지 의뢰인 요청사항 두 번째 문단입니다. 종 상향 후의 토지 가치를 별도로 또 산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물음 2번이 되는 것이죠. 물음 2번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보고 물음 2번은 공시가격진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주동법으로 되는 거, 그게 원칙이 되는 건데 오늘 문제는 그렇게 구할 수 없게 제가 드렸던 것뿐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료 1번부터 쭉 보면서 자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 적정 매입 가격. 물음 2는 이제 종상향 후에 토지 가치 구하고 이제 개발이익
개발이익을 예측해가지고 줘야 될 것을 계산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조문을 바로 드렸어요. 조문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드렸기 때문에 우선 큰 구조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하나 잡힙니다. 자, 그래서 자료 1번을 보니까 이종일주라고 되어 있죠. 이종일주. 자료 2번으로 가면 방가로 3번에 1번 설계계획 방가로 3번에요. 준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주거 지역. 그래서 대상 토지 개발 계획은 종상향 후인, 용도 지역 상향 후인 준주거 지역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갈림길이 생기네요. 첫 번째는 이종 1주 기준에 평가해야 되는 거고, 요 종상향 가치는 준주거 기준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자료 2번에 기반한 거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료 3번 가니까 3종, 2종, 1종 표준지 공시가는 이렇게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못 들어오는 거죠. 공시지가 기준법에 들어오는 거죠. 뭐 바로 고르면 표준지 2번 써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자료 4번 갑니다. 자, 거래 사례들이 쭉 있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해야 되는데, 자, 거래 사례 A, B, C 전부 토지 거래 사례죠. 토지. 그러면 토지고 이종이죠. 그럼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넘어가서 거래 사례 DE 4세대 오피스텔 토지랑 상관이 없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자료 5번 가니까 뭐 임대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 자료는 더 없습니다. 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 배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감정평가 방법이 나올 수밖에 하나밖에 없죠. 개발법밖에 없죠. 뭐 수익환원법 DCF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DCF법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 보이고 잔여법은 제가 지금 잔여법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잔여법 적용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리고 결국 종상향을 해서 개발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개발법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개발 후인 이제 분양 수입 평가, 분양 수입만 있는 게 사실 임대 수입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비용, 건축비 같은 거 주어져 있죠. 그럼 빼가지고 보아는 토지 평가잖아요. 토지 평가. 그래서 개발법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사례를 골라보고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 8번으로 가면 지금 3번에 9페이지요. 자, 거래 사례 선정할 때 대상과 보다 가치 형성 요인의 유사성이 있는 사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자료로 활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구를 만나면 이 문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얘기도 유추하실 수가 있죠. 이거 무슨 얘기죠? 거래 사례 2개 이상 쓴다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여러 개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사비에는 제일 유사한 거 하나 갖다 써라는 거잖아요. 그럼 덜 유사한 거는 딴 데 갖다 써라라는 거죠. 그 법규인 보정이죠. 이 자리에서는요. 자, 그래서 3번을 보고 앞으로 넘어오면, 자, 거래 사례 A, B, C 토지를 가지고 이 자리인데 A, B, C 중에서 자, B는 못 씁니다. B는 개별 요인 비교가 안 돼요. 자, 5페이지 상단으로 가시면, 자, 방가로 4번 자상 두 번째 줄. 이 오염된 토지인데 스티그마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오염이 안 된 땅이고 사례는 오염이 된 땅이라서 그 오염된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쓰려면 비교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거는 이제 뭐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비교 가능한데
스티그마 같은 무형적 손실은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개별 요인 비교 불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A랑 C가 남고 A, C는 무조건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C를 보니까 우리 늘 보던 이 박스, 이거 뭐 기출에도 있고, 제가 1기 때 냈나, 연기 때 냈나, 뭐도 있고, 예, 제 뭐 기본 책에도 있고, 예, 그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유명한 그림. 예, 합병, 예, 합병 가치에 따른 배분을 해서 사정 보정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땅은 딱 보시면 이제 자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형 토지라서 대상은 자료형 토지라고 안 돼 있잖아요. 정방형, 정형, 예, 정방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 거래사례 A를 보니까 거래사례 A가 지금 세장형 돼 있네요. 그렇죠? 예. 나머지 가치 형성 요인을 쭉 이제 좀 체크를 해봐도요. A가 더 가깝습니다. 재산과. 그렇게 해서 A를 여기로 선정을 하고 요 자리에 C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것보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이제는요? 이 큰 틀을 맞추고 나면 나머지는 나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인가, 남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보여주고 끊을 것인가, 혹은 괜찮으면 다 맞추고 내가 1번에서 초초고득점을 해서 2, 3, 4번은 그냥 뭐 적당히 받아도 합격하게 만들 것인가, 예, 그것만 남는 거죠. 1번과 2번, 3번과 4번은 이런 큰 틀에서 틀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같이 공부를 1, 2년 했으면 없으실 거예요. 없는 건데 1, 2번은 이런 큰 방향에서 이제 차이가 나버리면요, 점수 차이, 점수 대자체가 바꿔버리거든요. 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20점대 점수를 받을 거냐, 예, 아니면 10점대 점수를 받을 거냐,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 큰 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글이 얼마나 많아요, 1번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한 디테일, 그 글의 세부적인 부분을 막 읽어 나가면서 혼란스러워할 게 아니라, 어차피 어려우면 나 그냥 이거 면적 계산하고 이런 거 버릴래 하고, 예, 큰 거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맞추고 이거 하나 틀려도 괜찮겠지, 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틀을 했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예, 살펴볼게요. 거래사례 A 가겠습니다. 거래사례 A의 논점, 이제 소논점이죠. 소논점. 쉬운 소논점은 남들 다 맞추니까 나도 맞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래사례 A의 쉬운 소논점 첫 번째, 거래 시점을 맞추는 것. 1번 거래 시점. 시점 소정하고 흥금능가 하려면 거래 시점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계약일이죠. 예,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또 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이 계약일인 22년 1월 1일로 확정이 됐으니까 바로 위에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현금 등가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현금 등가. 밑에 날짜 나와 있잖아요. 1년, 2년 더 현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금 등가. 자, 세 번째 논점은 바로 밑에 있네요.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더해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배분법까지, 예, 비율법으로 적용하게 드렸습니다. 자, 4개 당연히 다 맞춰야 되겠죠? 예, 이 순서대로 적용하셔야 되고요. 자, C 가겠습니다. 거래사례 C.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표준지를 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논점이 없어요. 예, 그래서 거래사례 C가 이제 이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총액비로, 예, 사정 보정하는 거, 요거. 자, 총액비가 되는 이유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평점 나와 있는데요. 질적인 측면에서 이 평점을 활용하고요. 네, 질적인 측면에서 단가의 상승분과 양적인 측면에서의 합병에 제공되는 규모까지만 고려한다.
밑에 나와 있는 질적인 단가, 질적인 평점과 그 다음에 면적까지만 고려한다. 총액비죠. 네. 구입 한도액비는 여기서 하나를 더 고려해야 되죠. 예, 매수인이 최대로 양보한다라는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총액비를 한번 연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답안지 있으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뭐 총액비는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결정이 되었고요. 합리성이 인정이 되겠죠. 문제 구조상. 그렇게 해서 비중가액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종상향 후 개발법 갑니다. 개발법은 이제 분양 혹은 임대 수입 현가에서 개발 비용 현가를 차감해가지고 토지 가치를 구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개발법 문제는 뭐 약간 습관적으로 목차를 하나 따로 빼가지고 이 앞에 개발 계획 뭐 이런 거 빼가지고요. 뭐 면적을 확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스토리를 풀어나가는데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100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죠. 오늘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맞추시면 수석이에요. 사실 실제 시험에서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못 맞춥니다. 오늘 못 맞추셨어도 서운하지 마세요. 예, 정상이에요. 못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맞추는 분은 옆에 앉은 친구분이 맞췄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맞춘 것 같아요. 단연차겠지. 합격 먼저 하시고 1등 하세요. 저는 200등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 설명드릴 텐데요. 자, 근데 침착하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거의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자, 2페이지 하단부 보겠습니다. 자, 건축 규모 설계 개요 그 하단부 보기 전에 중간에 보면 건축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10층입니다. 일단 요거 확인됐고, 그 다음 이어서 자, 지금 대상 토지가 10,000제곱미터인데 10,000제곱미터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800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해요. 방가루 6번 두 번째 줄 보시면 800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한다. 대지 면적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10,000제곱미터가 아니라 9,2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되고 9,200제곱미터 기초로 해서 건폐율 40%, 지상은 건폐율 40%로 똑같이 올린다. 자, 밑에 지하는 대지 면적 대비 80%로 해서 지하는 뭐 건폐율 상관없잖아요. 예, 상관없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지하 면적을 확보를 한다. 그래서 똑같이 짓는다. 예. 9,200제곱미터 곱하기 40%. 지상층 1개 바닥 면적 나왔죠? 곱하기 10개 층 하면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밑에 지하층은 대지 면적 9,200제곱미터에다가 80% 곱해가지고 1개, 2개, 3개 층이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우시면 이거 그냥 그림을 바로 그려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요 상태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대지 면적 먼저 구했고요. 요 가지고 곱했어요. 여기다가 층수 10개, 층수 3개 해가지고 쭉 합산을 하면 전체 연면적이 나오죠. 대지 면적 확정하고 각층 바닥 면적 확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연면적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통 문제는 이 과정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이 과정까지 하면 그럼 뭐 나왔으니까 뭐 분양 단가 뭐 평균 얼마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뭐 나오고 뭐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문제는 아주 현업적이죠. 아주 현업적이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요게에서 지금 전체를 그냥 오피스텔 다 놓고
전체를 상가 다 넣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오늘처럼 1층은 상가를 놓고 2, 3층은 사무실로 놓고 4층부터 오피스텔 쫙 놓고 하는 것이 많겠죠. 많겠죠. 그렇게 해서 각 층별로, 각 용도별로 다른 수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3개로 구분을 해서요. 1층은 판매 시설이고 2, 3층은 업무 시설이고요. 4층, 10층까지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면적이 지금 전용, 공용, 계약 면적이 필요한데 뭐 다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효율적으로 풀려면 딱 필요한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면적은 판매 시설과 업무 시설은요. 계약 면적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지금 3페이지로 가시면 전용 면적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세대수가 필요해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세대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 오피스텔의 가액은 분양 수입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분양 수입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6페이지에 보시면 거래 사례 2로 나와 있어요. 판매 시설 1층, 업무 시설 2, 3층, 그 다음에 오피스텔 4에서 10층인데 가격 자료를 보니까 거래 사례에 지금 D는 다세대니까 들어갈 자리가 아무 데도 없죠. 거래 사례 2를 가지고 하고 요거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네요. 자, 거래 사례 2를 가지고 구하는데 총액을 구하려면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개수. 물론 면적만 나와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수가 필요한 이유는 자료 7번 가시면 구분소유 부동산은 개별 요인 분석해서 세대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세대수. 전용률 50% 주어져 있고 전용 면적 등 주어져 있잖아요. 층별 효용비도 주어져 있죠. 그러면 다 비교 가능한데 세대수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판매 시설과 업무 시설은 어떤 면적이 필요하냐면 6페이지로 가시면 자료 5번에 임대 관행에서 판매 및 업무 시설은 임대면적 땅, 임대료, 실질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익하는 법으로 하는 거죠. 수익하는 법으로. 자, 임대 면적은 맨 뒤에 가보시면 계약 면적과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환원법이고 뭐 가격 자료는 이제 저기 보시면 요거 임대 관행을 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되었고요. 거기서 면적 구하는 거 조금만 더 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연면적을 구했고 판매나 업무 시설은 임대 면적과 동일한 계약 면적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 면적은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거 보니까 밑에 지하층은 공용 면적에 들어가는데 지상층의 면적비율별로 배분된다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지하층은 자연스럽게 지상층으로 배분되는 거니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지상층으로 다 공용 면적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전체 연면적은 전체 지상층의 계약 면적이구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10층을 하면 각 층 계약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다 들어간 면적 여기서 나누기 10을 해버리면 각 층 계약 면적이 나와요. 그 생각을 하시다 보면 아니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바닥 면적보다 계약 면적이 클 수가 있어? 예, 맞아요.
지하층 뭐 혹은 공용 면적들이 배분되다 보면요. 실제로 1층이 존재하고 1층 총 계약 면적이 더 넓어요. 예,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예,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각층 계약 면적이 이렇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 2, 3층은 면적이 해결이 되었고요. 자, 지금 오피스텔 부분은 세대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면적에다가 전용률을 곱한 게 전용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4층부터 10층까지의 전체 전용 면적을 구할 수가 있고 한 개 호의 전용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나누기 하면 세대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완료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뭐 오늘 문제에 있어서 변별력이죠. 변별력. 어디까지 맞추셨을까가 이제 1번 문제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변별력이 되겠습니다. 큰 틀이 일단 변별력이고 거기서 사실 점수 구간대가 이제 바뀌게 되겠고요. 다 맞췄다는 전제하에서 큰 틀을 요거는 기본으로 맞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있고 요거는 어려운 부분이죠. 요거를 어디까지 했냐 따라 가지고 이제 초고득점이 나오냐, 고득점이 나오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분양 수입을 구할 때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조금 더 뭐 상세하게 살펴보면, 자, 거래 사례 2, 오피스텔 아까 봤었죠. 6페이지 가시면 301호인데 밑에 기사상 보니까 실제는 2층이래요. 네, 그러면 2층에 층별 효용비를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층별 효용비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우린 4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효용비 비교해줘야 되고, 자, 전용률이 계약 면적이 60이고 전용이 27이에요. 50과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50이 아니죠. 45%입니다. 그럼 구간이 다르거든요. 그 뒤쪽에 펴보시면 이거 같은 구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8페이지에 구분소유 부동산 개별용 분석 나와 있는데 전용률 40% 미만, 그 다음 40에서 50, 그러면 40 이상 50 미만이겠죠. 그 다음에 50 이상 60 미만이겠죠. 그럼 마지막 60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네, 그래서 착각하셔가지고 똑같은 구간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세대수 비교해야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같은 구간이네요. 여기까지 비교 잘하셨으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대 수입 1, 2, 3층 거 구할 건데요. 자, 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 실질임대로 나와 있고 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봐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공실료 운영 경비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바로 위에 10%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의 순수익이 나오죠. 대상의 순수익을 가지고 환원율로 환원하면 되겠죠. 유효 총수익 순수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냈죠, 제가? 또 냈어요. 이제 저 이런 사람이에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유효 총수익 순수법을 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면 이제 수익환원법 적용될 텐데 조금 어려운 거는 지금 여기 주어진 실질 임대료는 1층의 A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층이 A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3페이지에 3페이지 가장 밑에 줄에 있는 문단 보시면 A급 40%, B급 30%, C급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비는 180, 60이죠.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 실제 합격하신 다음에 이런 이제 신축 상가 이렇게 복합 이렇게 쇼핑몰 같은 거 여러분들이 개발 계획을 짜서 의뢰인과 함께 이렇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그때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30, 30 정도로 보고요. 왜 다 그 쇼핑몰 1층 보면 그 문가에 있는 앞에 있는 그런 상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A급이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그런 자리 좋은 자리잖아요. 그 옆에가 A급이 되겠죠. 근데 거기 말고 앞에 정문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옆에 있는 것들 B급이 되고요. 저 구석에 박힌 게 C급이 되겠죠. 그리고 효용비는 보통 180, 60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2층, 3층도 사실은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갖다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층별 효용비를 반영해가지고 1층 A급 기준으로
1층 A급, B급, C급 전체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1층 A급 기준으로 해서 이제 2층, 3층 것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분양 수입 평가 끝이 났고요. 자, 개발 비용 평가입니다. 개발 비용 평가는 3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반가로 일본의 자금 투입 스케줄이 있고요. 거기서 기초 작업에 드는 비용 5억, 건축 공사비, 지상 지하, 그리고 판관비 등 기타 비용 3억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비용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지하 단가가 다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거를 거의 따로 구해야 돼요. 실제로도 다르게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미리 앞에서 면적 확정할 때 예측을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설명드렸으면 개발법에 대한 내용도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예, 빼기 하면 종상향후 가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종상향후 가치를 구한 다음에 개발이익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개발이익이 그냥 개발이익이 아니라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땡땡 공사가 지급해야 할 개발이익이에요. 그 지급해야 할 개발이익에 대해서 7페이지 가장 마지막 문단에 제가 드렸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이고요. 실제 매입 가격과 종상향 시 대상 토지 가치 차액의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음 1에서 구한 거는 적정 매입 가격이고요. 실제 매입 가격이 아니에요. 실제 매입 가격은 10% 더 주기로 그 위에 문단에 있죠. 예, 돼 있기 때문에 그 10% 더한 실제 매입 가격 그리고 여기서 구한 종상향 후 가격 그 차액의 80%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개발법 참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개발 계획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나올 수 있는 한도에서 가장 어렵게 낸 거겠죠. 예, 가장 어렵게 낸 거고. 근데 저는 이거를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다 보니까 저만 자주 하겠어요? 다른 분도 자주 하겠죠. 그래서 문제 낸 부분입니다. 사실 개발법은 이거 말고도 논점이 많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참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개발 비용 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내용, 투하자본 수익률 구할 때 우리 어떤 개념인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있었고, 예, 요 계획 잡는 거. 자, 보면 분양 수입만 늘 하다가 임대 수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은 바로 분양이 안 되니까 임대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까지. 수익 환원법, 수익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예, 비교 방식, 예, 수익성, 시장성, 그리고 개발 비용, 비용성, 3방식이 혼용된 DCF법을 예, 형태를 취하는 예,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해서 개발법은 이론으로는 참 많이 나왔는데 예, 실무로는 꽤 많이 안 나와서 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은 뭐 제가 산식 하나 써드리고 거기 나오는 변수들이 어디 있는지만 찾아드리면 되겠죠. 뭐 FCF를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요. 예, 기업 가치 평가고. 자, 이렇게 구하면 이거는 기업의 영업가치죠. 영업가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비영업가치 구하면 합산을 하면 전체
기업 가치가 나오는 것이 이제 수익하는 법이죠. 수익하는 법.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요 하나를 구하게 되고, 자, FCFF는 매출액, 매출 원가, 판관비 빼면 EB, IT가 나오고 여기다가 1-T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감가상각비 빼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 더해야 되죠. 감가상각비 더하고 자본적 지출 빼고 추가 운전 자본까지 조정을 하면 FC, FF가 나오고, WCC는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자기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 구해가지고 이제 가중평균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CAPM 등으로 구하고, 요거는 이제 이자율에다가 세금만 고려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변수만 쭉 찾으시면 이제 득점은 대부분은 맞추시는 거예요. 뭐 지금 문제 물음 보면 물음이 1, 2 해가지고 이제 23.7점 돼 있잖아요. 그래서 23점의 대부분을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변수를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는 뭐 그렇죠, 너무 기본이 되는 거고, 자, 이 물음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또 해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문제 2번을 보면, 자, 물음 1과 물음 2가 있습니다. 자, 물음 1에서 시상가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시상가액. 주지사에 대한 시상가액입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시상가액이에요. 그럼 시상가액이 한 개보다는 2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수익환원법은 당연히 기본이고, 거사비라던가 적산가액, 뭐 원가법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물음 2의 구조를 보면 바로 이어서 기업가치 정의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가치 결정하라 그랬어요. 시상가액이 최소한 2개 이상 나오니까 결정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기업가치 정의를 쓰라고 했어요. 기업가치 정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활용해가지고 답을 결정하라는 거겠죠. 기업가치 정의 한번 답안지로 볼까요? 뭐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자, 10쪽입니다. 10쪽. 답안지 10쪽. 자, 기업가치 정의해서 해당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말하며 자기 자본 가치와 타인 자본 가치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유무형이에요. 유무형.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 전체를 구하는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유형과 무형인데 무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무형이에요. 자, 무형, 수익성. 이 단어는요, 너무도 쉽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만나면 잘 까먹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론으로 문제를 내면 더 잘 까먹어요. 그냥 일반적인 3방식 다 쓰고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기업가치 평가에 설명하라 그러면 3방식으로 쭉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딨어요. FC, FF밖에 안 하는데 현업에서. 왜?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가장 최고잖아요. 그러면 3방식을 쓰더라도 수익하는 법을 훨씬 크게 써야죠. 너무도 당연한 건데 잘 까먹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특히나 이런 물음 구조에서 이런 걸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의 정의 안에서 유무형 얘기를 했고, 유무형에서 무형이 당연히 핵심인 것이고, 왜 무형이 또 핵심이 되냐면, 오늘 자료를 보니까 수익하는 법은 당연히 가능한데 원가법도 가능하죠. 거사비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법을 해야 돼요. 자, 14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이거 자산체표과 통해가지고 전부 다 공정가치, 시장가치로 바뀌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그냥 합산한 합계, 자산의 합계, 혹은 부채 자본의 합계, 요 금액이 원가법에 의한 가액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자산에 무형자산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회사 어떤 회사죠? 쭉 앞에 갈까요? 예, 10페이지 가장 위에 가볼까요? 10페이지에 문제 2번 바로 옆에 뭐라 써있죠?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한 회사예요. 당연히 이게 무형자산이잖아요. 특허 같은 게 있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으로 숫자를 구해보면 원가법으로 구한 것보다 2배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가사는 이제 요거 평가해드리고 무형자산 탁 잡아드리는 거죠. 정상대표가 쫙 이제 해가지고 2배가 딱 되는 거죠. 그럼 자본이 확 늘어나죠? 자본이 확 늘어가면 그 누구 거죠? 사장님 거죠. 예, 그렇죠. 열심히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물음 1에서 수익가액과 적산가액을 구하고 물음 2에서 무형이라는 것을 캐치를 한 다음에 시장 가치 결정할 때 수익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수익합과 원가법 하면 당연히 수익금 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쉬운 문제는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런 구조를 보시면요,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답을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제 2번은 사실 기본적인 문제 형태로 제가 좀 드린 부분이라서요, 뭐 이렇게 발상을 뒤집거나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주된 방법과 다른 방법이 역전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중간에 뭐 약술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꼭 유의하셔가지고 이런 구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음 하나 나와서 여러 개 구하고 약술 하나 던진 다음에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요. 자, 그렇게 해서 예, 큰 구조 말씀드렸고요. 자, 디테일하게 몇 개만 챙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써야 되겠고요. 뒤에 가시면 적정 매출액은 여기 80%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매출액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매출 원가는 뒤에 가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라는 통계 자료예요.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옆에 수치가 써놨잖아요. 합격하신 다음에 이거 찾아가 보시면 돼요. 예, 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매출 원가율 정보통신 해서 맨 마지막에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출 총액이 나오고요. 판매관리비는 이제 10페이지, 죄송합니다. 10페이지 맞죠? 10페이지 하단부에 판관비가 매출액 대비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됐고, 뒤쪽에 법인세 22% 나와 있었고요. 감가상각비 역시 같은 1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죠. 해결되고요. 자본적 지출은 매출액 바로 밑에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추가 운전 자본, 순운전 자본 증감액, 그것도 지금 1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죠. 끝났습니다. 매출액이 변동되게 지금 다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여기 분석 기간을 5년으로 드렸잖아요. 6년째 걸 구하기 위해서 보면 앞에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율보다 25%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20% 오르고 있죠. 그래서 5% 오르는 걸로 마지막에 하나 더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WACC입니다. 뭐 늘 하던 CAPM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신기한 자료가 한 2개 더 있죠. 자, 우선 자료 2번 보시면, 자, 산정 방식해서 할인율을 밑에 있는 3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할인율 산정 자료 해서 지금 1번 가중치 30%, 2번 20% 되어 있고요. 뭐 첫 번째 거는 약간 요소 구성법 같은 거죠. 예, 요소 구성법처럼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어디 규정에 있는 것 갖다 쓰는 거고, 가장 최근 거 22년도 거 쓰는 건데 가장 최근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 2018년도부터 똑같이 13%예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그냥 보합인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 이게 WACC죠. 보입니까? 이게 WACC고, WACC 안에 보시면 이제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 하게 돼 있고, 자기 자본 비용은 뭐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베타 구하는 것만 좀 신기하게 소형주 공분산과 코스피 분산, 위험 분석을 해가지고요, 전체 시장의 위험과 대상이 속한 시장 안의 위험을 비율로 해가지고 베타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타인 자본 비용은 쉬우니까 됐고요. WACC인데 오늘은 이제 사실 요게 WACC를 하나 구하고 크게 봤을 때 그냥 할인율을 구하는 내용이 되죠. 할인율을 1번, 2번, 그리고 3번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할인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저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 뭐 1% 빼라고 돼 있죠. 빼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 되었고요. 요렇게만 딱 구하면 이제 영업가치,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투자자산, 비용가치 합산하시면 수익가액 나오게 되겠고요. 끝이 납니다. 적산가액은 건드릴 거 없이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2번은 이제 FCFF 다시 한번 연습하였던 거니까요. 혹시 기억에 조금 이제 좀 희미해졌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영업권은 조금 나오기 힘들겠지만 특허권 같은 이제 지식재산권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비상장 주식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FCFF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제가 뭐 말씀만 드려도 괜찮겠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사실 이 형태가 이제 기출로도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현업에서 평가할 때 가장 기본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토지, 건물, 안에 영업부상인데 이제 이렇게만 내면 그냥 너무 현실이잖아요. 너무 일반적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거 하나 탁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문제는 각 조서별 보상액이라 드렸으니까 합산할 필요가 없죠. 조서별로 토지 그리고 지작물 영업손실 금액을 내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 하면 항상 나오는 것 89114 여부에 따라서 구분 평가하는 것이죠. 자, 자료 2번으로 가면 지작물 조서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88년 1월이라고 돼서 89124 전입니다. 그러면 현황 평가하고 면적 사정해야 되겠죠. 자, 면적 사정 기준은 이 대지로 보는 부분은, 현황으로 보는 부분은 지상에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요거 한도가 있죠. 한도 면적이 있죠. 시행규칙 부칙상에 있죠. 토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해서 건폐율 적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건폐율은 쭉 뒤에 가보시면 20%로 나와 있거든요. 자, 전체 면적 350제곱미터 중에서 20%가 건폐율이니까 7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도에 걸리네요. 그래서 최대 한도 면적인 70이 상업용 부지의 면적이 되겠고요. 나머지 280제곱미터가 종전은 뭐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지목상 전으로 추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지 A와 D 둘 다 써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근데 그래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밖의 보정해야 되는데 그 밖의 보정 자료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시면 자료 5번 보시면 상업용 부분에 보상평가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업용 구했어요. 그 밖의 보정실 구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하지 말까요? 할까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하라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하라는 걸로. 자, 왜냐면 제가 답안지 적어 드린 거 좀 드릴게요. 13쪽 답안지 13쪽 보시면요. 상단에 나와 있는데 요 표현이에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자, 보상의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정당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표준지별 현실화율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왜 그렇잖아요. 상업용은 지금 그 밖의 요인이 예를 들어서 2라고 치면
공시가격은 현실보다 그렇죠? 예, 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세금 내시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 밖에 보증을 안 한다고 전제를 하면 현실화율이 100%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 갖고 계신 분은 상호금 갖고 계신 분보다 세금을 2배 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죠. 없어요. 자, 그래서 표준지를 평가하는 평가사들은요, 자기가 맡은 지역, 담당 구역에 대해서 표준지를 평가할 때, 이 표준지는, 그러니까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현실화율이 몇 프로고, 다 검토를 해서 그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담당 평가사들한테는 맡기면 이거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총괄하는 협회,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지역의 현실화율을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현실화율을 낮추자 해버렸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인근 지역에 있는데 누구는 현실화율이 100%고 누구는 50%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한다 그러면 그 밖교인 보정을 따로 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표준지별로요, 현실화율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이용 상황별로 뭐 서울에 대지면 그 밖의 요인이 이 정도 되고, 뭐 서울에 저는 잘 없긴 한데 어쨌든 전답이 있다, 뭐 수도권까지 있다 한다 그러면 그 밖의 요인이 3, 4쯤 되고, 저기 지방에 있는 임야 가면 8에서 10까지도 나오는데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는 이건 현실인 거예요. 현실. 맞추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각 표준지별로 이용 상황별로 그 밖의 보정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푸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내고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현실화율은 똑같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밖의 보정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또 제가 힌트를 또 드렸어요. 자, 19페이지 갈까요? 자, 자료 10번에 3번 보시면 이제 인근 보상 사례와의 균형을 하라 그랬는데 이건 그 밖의 보정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이어서 이용 상황별 형평성,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하셔야 답이 되는 거죠. 제가 힌트 문구 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토지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 면적 사정과 함께 그 밖의 보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논점이었습니다. 자, 지작물로 가면요. 지작물은 이제 뭐 이전비 구하고 물건 가격 구해가지고 요거 작은 걸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비주거용이다 보니까 최저 보상이 적용 안 하게 되는 거고, 물건 가격 구할 때 대상의 단가가 이제 사정항이 개입돼 있죠. 쓰지 못하는 거고, 뭐 그 정도의 논점만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영업 손실입니다. 자, 자료 9번으로 가면 이 자료를 쭉 보시고 뭔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냥 구하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제가 다르게 냈죠? 다르게 냈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는 요거 그 첫 번째 줄 같은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업보상액을 구하는 거였는데 저는 영업보상액 안 구하고 무허가 영업특례 적용하라고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신고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신규칙 45조 2호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특례 52조로 가게 되겠고요. 자, 1호는 만족을 하죠. 무허가인데 8914 전이니까 적법 위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법 장소 만족하니까 나머지는 만족하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특례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작물 할 때도 무허가니까 보상 여부는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거 쓰시고요. 무허가 영업특례이기 때문에 가계지출비 3개월 그리고 이전비는 해줘야 되겠죠. 이전비까지 해주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비에서는 뭐 시설 개선비인 진열대 증설비 빼고
간판 이전비로 할 거냐 물건 가격으로 할 거냐인데 물건 가격이 더 작으니까 그걸로 하고 이 정도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끝났고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그쵸?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근데 뭐 도시적인 평가는 이제 워낙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뭐 종전자산 평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구실, 종후자산 평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 제시일. 의뢰인 제시일로 하는 경우가 현업에서는 훨씬 많긴 한데 어쨌든 실무 기준에 둘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써주시고요. 자, 세 번째, 국공유 재산 처분 평가. 3년 전후로 나뉘죠. 3년 전은 종전 자산이랑 똑같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구실. 3년 후는 도정법에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법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 일반 평가잖아요. 그러면 가중환이 원칙이죠. 그래서 실무 기준에서 가격조사 완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무상 양여 무상 계속 평가. 이거 글을 안 바꿨는데, 이거 국공유재산 평가 중에 3년 전이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되죠. 정확하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예정일이 되겠죠. 자, 매도 청구 법원 제시일이고요. 마지막 토지 등의 수용이니까 협의 재결, 그죠? 협의 당시 재결 당시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6번이 실무 기준에 없죠. 6번이 없습니다. 이것만 오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청산입니다. 현금청산. 현금청산이 도정법상 73조가 이제 메인이고요. 39조에도 하나 있는데 39조는 뭐 투기 과열지구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거거든요. 너무 지엽적이라서 공 뺐습니다. 그냥 솔직히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5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 73조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현금청산 평가거든요. 자, 현금청산 평가, 자, 두 갈래로 나뉘죠. 하나는 재개발, 하나는 재건축.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고, 현금청산은 여기서 이제 청산에 불복하면 바로 토지보상법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현금청산이 재개발이 되면 요거는 토지보상법 적용이 예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일한 보상법령이 적용되어서 토지보상법으로 보상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 현금청산인데 청산평가인데 재결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협의평가 성격이잖아요. 재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협의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협의 성립 예정일 되겠고요. 자, 재건축은 자, 요게 이제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실무 기준은 없고 도시정용평가 실무 매뉴얼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어떠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현행 법령에 맞춰서 수정하거든요. 도정법이 참 여러 번 개정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면 개정된 걸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판례는 전면 개정 전 구법 판례거든요. 근데 구법 판례에서 얘기를 한 게 매도 청구를 예비하고 있는데, 그럼 조합이 이 현금청산 대상인 분들한테 이 현금청산 금액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기준 시점을 삼도록 구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말고 재건축인 데에는 똑같이 이제 그거니까, 그러면 현행 법령상 이런 이제 매도 청구 금액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날짜는 현행 법령상 언제냐라는 건데, 그게 우리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중간에 개정도 많이 돼가지고요. 저도 강의할 때마다 많이 힘들었었는데, 현재 개정이 되면서 이 73조 이게 현행 법령상으로 개정이 되면서요 좀 간단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뭐 부장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부장 신청했는데 철회한 사람, 뭐 처음부터 아닌 사람 뭐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빠진 사람 해가지고 케이스별로 그게 정해진 날짜가 달랐거든요.
달라서 그 다음날 해서 사람마다 국법 판례에 따르면 기준 시점이 달라지게 됐었는데, 지금 현행 법령은 지금 이제 그 이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해서 협의 기간이요, 지금 하나로 통일되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부터 80일 내에 협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통설이 됩니다. 판례에 나와서 다른 날이다 해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만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현금청산 평가의 기준시점 매기인 건데요. 사실 이게 현업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현업에서는요, 이 날짜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합한테 제시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제시 받아가지고 너네들 그 의무가 발생한 날 이 날이 맞지? 그럼 우리 믿고 갈게 하고 지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 이런 데도 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출제를 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하나 제가 냈다 그래서 그 도시정비 매뉴얼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예, 보시고 싶으시면 제 두꺼운 이론편 책 있잖아요. 그 안에 그냥 제가 간결하게 다 요약을 해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걸로 보세요. 그걸로. 예, 지금은 사기 때는 너무 넓히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기 네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예, 다음 주도 좋은 문제로 또 오도록 할 테니까요. 일주일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